근데 그러면 다음 우리 문제로 한번 넘어가서 네. 그러면 정부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손을 놓고 있지 말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법을 만든다든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지금 이렇게 뭐 완전하지 않다. 그러니까 네. 뭐 완전한 거는 없겠지만 그래도 거기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임대차 전세 사기 특별법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세요, 변호사님은? 사실은 이제 그 예방책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스스로 이제 어떤 그 권리, 그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권리 관계 뭐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자료 제공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여요. 지금 예. 현재 법상으로는. 그리고 뭐 우선 매수권을 준다거나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 임차인이 낙찰가율이 너무 떨어지면 예. 싼 값에라도 좀 분양 그 경매를 받으셔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좀 타당하다고 보는데 실제로 지금 피해를 입으신 분들 너무나 많잖아요. 예. 근데 실질적인 뭐 어떤 뭐 대책이 나왔다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그냥 그나마도 뭐 예를 들어서 그 선순위 채권이 없다라고 하면 이런 우선 매수권 활용해서 집으로라도 이제 현물로라도 좀 받으실 수는 있는데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뭐 세금이 체납이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선순위 채 근저당이 잡혀 있어서 이제 그걸로 다 이제 낙찰 금액에서 변제를 받아가면 임대차 보증금 못 받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금융 지원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선을 긋고 있어서 그렇게 되기는 좀 실질적으로 변제를 해준다거나 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전세 사기범에 대해서 조직폭력과 같은 어떠한 이렇게 범죄 단체 구성에 의해서 뭐 처벌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그게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직범죄로 다루겠다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처벌은 할 것 같아요.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럼 이제 가중되는 건가요? 가중이라기보다는 가입을 한 경우에 실행을 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되기는 하는데 이게 사실 전세 사기 범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세 사기라고 부르지만 이제 형법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안 돌려줄 고의가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사실 그냥 나중에 내가 돈이 없어서 못 돌려줬다 부득이 이렇게 해버리면 고의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 거의 처벌 안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전세 사기범들이 일당을 구성해가지고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이렇게 가서 돈을 안 돌려줘도 크게 이제 감옥에서 그렇게 오래 살거나 처벌을 중하게 받지 않으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맘 놓고 이렇게 사기를 저지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사기죄 말고 이렇게 특별법을 만든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거기에 범죄 요건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얘기하는 쉽게 얘기해서 사기죄를 하려고 그러면 기망을 했거나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잖아요. 범죄 구성 요건이 되려면. 그럼 이 전세 사기범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법을 만들어야지 이게 차단이 될까요? 근데 별도로 어떤 구성 요건을 만들어가지고 처벌 규정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사기죄 성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이제 판단해서 따질 텐데 지금 현재는 사기죄로 처벌이 되더라도 이게 몰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범죄 수익 환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범죄단체 조직죄라는 거를 적용하는 이유는 이걸 적용하게 되면은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무리해서 적용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그냥 단순히 공모하고 가담했다라고 해서 범죄단체 조직죄가 성립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조직이 실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사실 밝히기 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화곡동 같은 데들은 다 점조직으로 운영이 돼서 실제로 구성원이 누가 있는지도 자기들끼리도 모르는 그런 형태로 또 이제 전세 사기가 이루어지고 이랬었거든요. 그리고 당사자는 또 죽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당사자는 죽었는데 나는 보증금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또 거기는 우리가 듣기로는 이제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경매만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그런 여지를 좀 갖고 있는 데는 뭐 경매를 해야 되는데 경매를 해서 우선 매수권을 주게 되면 좀 실질적으로 해결이 되는 걸까요? 그런데 대부분 선순위 채권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한테 등기를 한 다음에 이제 경매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처음에 이제 좀 난감했었던 거죠.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하신 그런 쪽도
실제로 세금 체납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 그리고 법인 형태로 또 이제 운영하는 예. 경우도 많다 보니까 이제 종부세 법인 굉장히 과세 많이 됐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금 체납된 게 굉장히 어마어마할 수 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그리고 되더라고요. 이제 요번 그 어디야 건축왕 사건으로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알게 된 사실이 최우선 변제금에 대한 어떠한 조항이 있다 네. 하더라도 그것이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라면 내가 대항력을 갖춘 그 날이 아니고 선순위 날짜로 소급을 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 최우선 변제금을 못 받아 갖고 이제 많은 문제가 불거졌잖아요. 또 그 선순위 그 최우선 변제금을 못 받아서 자살하신 분도 계시고. 네. 그러면 그런 조항은 바뀔 여지가 없나요, 이번에? 근데 최우선 변제는 사실은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런 예. 경우에. 근데 이제 내가 넣은 임대차 보증금을 다 받지를 못하시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 임대차 보증금 보통 이제 억 단위로 많이 넣으셨는데 예. 최우선 변제금은 얼마 안 되거든요. 예. 사실은 이번에 증액한다고 해도 5,500으로 증액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거 정도 이제 변제를 받게 되시는 거죠. 네. 근데 저는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왜냐하면 자, 내가 돈을 내고 전세에 들어가서 살아요. 어떻게 보면 내 돈을 집주인한테 이제 맡겨놓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최우선 변제금이라는 거는 물론 다른 법적인 권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라고는 얘기하지만 네. 결국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한 제도인데 제가 봤을 때 이미 사고를 가정하고서 만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보증금을 2억을 냈는데 실제로 내가 받는 돈은 뭐 예를 들어서 네. 최고가 5,500만 원 정도 받는다면 나머지는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낙찰가율이 넉넉하게 되면 상관없는데 받은 낙찰 금액 자체에서 선순위 채권 다 가져가고 나면은 사실 임대차 보증금 반환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말씀하신 그럼 대로.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래도 아예 못 받는 영원보다는 좀 더 좀 받는다. 나아요?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그래서 사실 허위 임대차 같은 것들도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네, 실제로 그래서 이 최우선 변제금만큼만 이제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임차인을 주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선순위 채권 가지신 분들이 예. 문제가 될 수가 예. 이잖아요. 이분들이 최우선 변제 먼저 받아가 버리시면 선순위 잡아놔도 이제 그게 경매로 넘어갔을 때 또 이제 변제를 못 받으시니까. 예.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도 은행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들이 좀 있었어요. 기존에도.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전세 사기 특별법을 발의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갭 투자를 했는데 그 갭 투자를 하신 분들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도 앞으로 좀 많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자, 근데 그거는 뺀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전세 사기라고 부르고 있는데 예. 전세 사기와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증금 갭 투자, 미반환하고. 그거과 이제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이것도 굉장히 모호하고요. 그래서 이제 임차인들 간의 형평성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특별법 예. 관련해서도.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은 지원을 받는 대상을 어디까지 특정할 것인가. 가 좀 문제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동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채를 갖고 있는 건 맞는데 그냥 단순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과 뭐 단순히 그 임대인이 뭐 몇 채 안 갖고 있지만 새로운 임차인이 못 들어와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못한 경우 이런 거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누구는 피해자로 봐서 지원을 해주고 또 누구는 이제 피해자로 보지 않아서 지원을 안 해주면 사실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특정하는 것도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전세 사기를 당한 그런 분이 지금도 뭐 수천억에 달하는데 앞으로 그게 계속 이제 증가하게 된다고 하면 네. 또 증가할수록 정부는 어떻게 보면 대응책이 거의 뭐 소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건설사가 부도가 이제 미분양이 되면은 정부 기금을 이용해서 이제 그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어떤 그런 과정들도 있는데 왜 이거는 그 뭐라 그럴까요? 금융이나 이제 이런 쪽에 이익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특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애초부터 정부에서 지원을 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못을 긋는 것이 그렇게 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기존에는 사실 이제 민사적으로 해결해 네. 오던 것이 사실은 원칙이었기 때문에 네. 임대보증금 반환해주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근데 이게 조직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형사처벌의 필요성까지 생기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부동산 정책에 좀
좀 불안정성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로 인해서 그리고 뭐 전세자금 대출 관련해서 좀 이제 너무 이제 부풀리게 또 대출을 해준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겹쳐서 또 이제 이런 사고들이 발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도 대책을 내놓는 거죠. 피해자 지원 관련해서. 그렇긴 한데 이게 사실 기존 피해자가 얼마나 발생하지 사실 지금 봤을 때 좀 빙산의 일각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점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것 같고 근데 이분들을 다 실질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기에는 좀 정부 차원에서도 부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그래서 이제 최근에 매입 임대로 활용하는 방안이라던가 이런 피해 사고가 있었던 주택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매입 임대로 좀 사들여서 임대로 활용하겠다. 예,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또 저리 대환 대출 뭐 이런 것들 이제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 금융 지원을 뭐 정확하게 하는 그런 것들은 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전세보증금도 다 날린 상태에서 또 추가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대출을 받은 돈을 가지고 이제 뭐 집을 뭐 우선 매수를 하든 뭐를 하든 이제 이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에 이제 빚은 더 이제 증가하는 어떤 그런 구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지원은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20대, 30대 분들의 피해자들이 거의 한 70% 가까이 육박이 된다 그러는데 너무 좀 재정적인 타격이 크잖아요. 무슨 해법을 좀 찾긴 모두가 이제 중지를 좀 모아야 되는데 참 결코 이렇게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사회적 비용이 또 투입돼야 되는 문제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좀 필요하기는 하죠. 현재로서는. 자, 이제 변호사님 모시고서 이제 그 전세 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전세 사기를 당하고 또 주변에서 당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요새 뭐 전세 포비아라 그러나요? 전세 포비아의 문제가 생겨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전세를 사서 보증금을 잃어버리느니 차라리 그냥 집을 사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생각하기에 그 내 집 마련 그거 어떻게 우리가 좀 해야 될까요? 어디에서는 지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절대 집 사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앞으로 더 떨어집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전세 사기 때문에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그냥 이렇게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욕구가 막 샘솟을 것 같거든요. 지금 세입자분들도 많이 그런 고민들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한 팁을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택시장이 언제 회복될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시기 때문에 싸게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내 집 마련에는 여러 가지 요소를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청약 신청하셔서 당첨되시면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지금 추첨 비율을 많이 늘렸거든요. 그래서 2030 같은 경우에도 가점이 낮아서 그동안은 좀 청약 당첨이 어려웠는데 이제 추첨제 물량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활용하시면 좋겠고 올해 그 서울의 청약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유가 되시면 강남권 청약 단지들도 굉장히 좋고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입지나 뭐 이런 것들 고려하셔서 적당한 가격에 또 청약 들어가실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청약은 문제는 일반 분양분 같은 경우에 작은 평형만 좀 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동호수도 별로 안 좋고 그런 것들은 있기 때문에 또 당첨이 돼야지 분양권 얻으시는 거니까 경쟁이 좀 치열할 수 있겠죠. 내가 원하는 물건은 좋은 물건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다른 거는 그냥 입주권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 이제 주택 공급의 거의 70% 가까이는 재건축 재개발 단지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재건축 재개발 구역에 있는 주택을 매수하시면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해서 나중에 싼 값에 이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또 생기시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싼 값에 분양을 받으면 이득이니까 프리미엄이 붙어서 입주권에 거래가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적당한 가격에 들어가시면 분양권 가격과 입주권 가격 비교하셔서 어떤 게 더 저평가가 돼 있나. 그리고 이제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좀 평형대도 다양하게 그리고 동호수나 이런 것들 좋은 동호수들 이런 것들도 배정을 받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취득이 쉽죠. 그냥 거래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 좀 비교하셔서 그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은 좀 저평가돼 있는 매물들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추가로 주변 신축 단지도 보시는 거죠. 그래서 보다 보면은 이제 그 한 군데 제가 보니까 뭐 평촌 쪽에 상당히 조정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그래서 전체 평균적으로 한 8% 정도 떨어졌는데 단지별로는 한 30% 이상 떨어진 데들도 있어요. 그래서 발품을 팔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신축 단지가 또 그 지역의 분양권이나 입주권보다 좀 저평가가 돼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이런 금매를 사시는 것도 내 집 마련의 방법이 될 수 있죠. 방법이 되겠다. 네. 아,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청약 말씀하셨는데, 이제 요새 그 이제 자재 가격이 계속 인상되면서 이제 계속 이제 분양가는 올라가잖아요. 네. 분양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구축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가격은 계속 좀 빠지고 있는 어떤 이제 이런 현상이 지금 만들어지고 맞아요.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젊은 청년들 입장에서 아, 그러면 내가 이 비싼 가격에 아직까지 떨어진 어떤 감을 못 느끼고 오히려 분양가는 더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아, 일반 분양을 이제 받을 자격이 돼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산다 그러면 좀 비싸지 않을까요? 그래서 분양가 잘 보고 들어가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일단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평촌 쪽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단지도 이제 재개발한 단지 그 덕현지구였나요? 하여튼 그 평촌 센터퍼스트예요. 근데 거기도 청약을 했더니만 0.3대 1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10% 할인 분양에서 다시 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선착순 분양 가능해지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분양가 높은 단지는 분양이 안 되겠죠? 아, 당연히 무분양이겠죠. 그 둔촌주공만 보더라도 이게 사실 그 이렇게 좋은 입지에 뭐 그 대단지가 공급이 되는데 설마 미분양이 나겠냐 막 그런 얘기 있었는데 3.28대 1 나왔잖아요. 그랬는데 바로 그 옆에서 이제 한 그 5구형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억 정도 싸게 그 자이에서 이제 브랜드 그 분양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거의 59대 1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분양가를 가장 많이 고려를 하신다는 얘기죠. 어쨌든 가격이 이제 가장 중요한 시장이 됐네요. 자, 그러면 평촌 말고 또 이렇게 딱 추천해 주실 만한 데 또 있을까요? 이왕 말씀하신 거 많은데요. 많은데 근데 일단은 제가 요즘 눈여겨보고 있는 거는 5월에 분양하고 있는 대조 1구역이라고 있어요. 여기 힐스테이트 메디알레거든요. 근데 여기 그 은평구예요. 은평구인데 이게 은평구 쪽도 사실 그 GTX A 호재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요즘 많이 빠졌더라고요. 근데 이거 분양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3천만 원대가 넘는다. 3.3제곱미터다. 그렇게 되면 별로 추천 안 드리고요. 2천만 원대 중반이면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 주변에 또 하나 이제 재개발 구역이 있어요. 가련 1구역이라고. 가련? 네. 근데 이제 그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반 분양이다 보니까 740까지밖에 없어요. 최대 평수가. 근데 이제 가련 1구역 같은 데는 큰 평수도 다 조합원 입주권 사시면 가능하시고 지금 뭐 그 조합원 입주권 매수하시면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분양가랑 좀 비슷한 수준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련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예요. 거기다가 이제 그 연신내역에 GTX A 들어오면은 사실 은평구 쪽이 강남 쪽 접근이 좀 어려워서 그동안 많이 그 가격이 낮았었거든요. 근데 삼성역까지 한 10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추천 물건이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품을 좀 팔고 그 다음에 이제 미분양 난 거서 할인 분양이라든지 이제 이런 어떤 선택지들이 많으니까 이제 열심히 또 이렇게 찾아보면 전세 불안에서 약간 또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일단 싸게 잡을 수 있는 또 팁이 나올 수 있겠네요. 열심히 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